저는 이제 그런 얘기 주로 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로 조금 치환해 보시라. 학교가 음. 되었든, 뭐 가정이 되었든, 우리 마을이 되었든, 그쵸? 이렇게 조금 작은 단위로 치환을 해 설명해 본다면, 그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주입을 해서 아이가 오히려 이제 성년이 된 후에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으로 어, 돌아서 버리는 그런 네, 사례들이 많아요. 제법 많이 봅니다. 음, 이게 음, 부모님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역으로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반항하면서 정치 음. 성향이든 종교 성향이든 완전히 반대로 뻗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네, 지금 몇 년 좀 빠르게 치르는 대선인데, 실제로 보면은 뭐 지자체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선이 훨씬 더 관심도 많고, 투표율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최근 뭐 조사들 보니까, 뭐 예측해 보니까 85% 정도가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다는 뭐 보도를 보기도 했는데, 뭐 그 예전에 정도 수치면은 거의 역대 최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뭐 8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77%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예전에 경제지, 경제신문사 있을 때는 선거철에 맨날 그런 기사 쓰거든요. 투표지 한 장의 가치가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 맨날 기사 쓰고 이랬어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해 찾아보니까, 왜냐면 그 가치는 매년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기준은 아직 안 나왔는데, 2022년도 대선 때 이제 기준을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한 6,780만 원 정도 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 경제를 움직이는데 한 표를 던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한 명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대통령제 그게 뭐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단순히 뭐 6,700만 원으로 따질 수 없는 그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보니까 뭐 선거 공보물도 많이 오고 길에 가다 보면 뭐 벽보도 붙어 있고 한데 어떠세요? 자녀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지나가거나 하면서? 네, 아무래도 저희 바로 집 앞에도 공부물이 붙어 있고, 뒤에 이렇게, 네, 그렇군요. 공부물도 나와 있고, 그래서 뒤에 조금 다른 번호 후보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양당, 거대 양당제에 있고, 두 후보 간의 네, 정책 비교라든지, 집에 방문하는 친구들이나 아이랑도 함께 관심 좀 보이면은 꺼내놓고서, 그래? 너 관심 보였어? 음, 요때다 하고서 좀 음. 비교해주거나 이야기 자주 나누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기 뒤에 지금 비치해 놓으신 건 오늘 유튜브용입니까? 아니면 원래 저렇게 되어 있는 네, 건가요? 지금 이거 집에 발송한 이후로 내내 저기 붙어 있습니다. 올려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전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전 솔직히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아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저희는 우편물을 보통 아이가 다 수거해 오거든요. 항상 집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저희 우편함에는 늘 깨끗한데, 아이가 그래요. 왜 저거 안 가져가냐고, 사람들이. 지금 저희 아파트 1층 우편함 가면은 사실상 그 공보물 가져온 집 몇 개 안 되고 다 아직도 꽂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음, 왜 저거 안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아드님입니다. 좀 반성을 하긴 했고요. 저도 이제, 뭐, 저희 아이는 이제 나이가 좀 많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독일 교육이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건데 굉장히 열려 있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 비상계엄령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남의 나라 정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이게 민주주의에 얼마나 훼손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그 가치 중립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인은 지나가다가 뭐 벽보를 보거나 플랜카드를 보고 하면 되게 먼저 많이 물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학교를 가는 길에 그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이제 이준석 후보랑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걸려 있는 플랜카드를 보는데 저한테 누구 뽑을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누구 뽑을 거야? 물어보면서 답변은 뭐라고 그게 하셨나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얘기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 올해가 처음으로 대선 가능한 연령대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뭐 그 얘기도 해보고, 만 40대란 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대통령과 나이는 연관이 있는 건지, 뭐 연륜과 지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럼 마크로 대통령은 37세 대통령 됐잖아요. 그쵸? 또 그런 얘기도 정말 하면서, 딱 이번 대선이 이준석 후보가 만 40세로 출마를 한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연령 이야기 나누기에도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번 대선이 여러 가지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정치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확장해서 할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좀 저희가 오프닝이 길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경진쌤과 저의 경험은 물론이고 조금 이제 드릴 만한 팁들을 또 우리가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해 볼게요. 제가 그 최근에도 이제 학부모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무엇으로 토론할까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일상 토론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나 지금은 뭐 어디 가나 정치 얘기고 사실은 그 얘기를 빼놓고는 뭐 얘기가 안 된다 할 정도로 이슈가 너무 넘치는 상황이어서 그 얘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줘야 되죠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올린 거긴 하고요. 제가 그쯤에 부모님들이 보시는 매거진에 아이들과 정치 토론, 정치 대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칼럼을 제가 게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편집부에서 저에게 이제 원고 청탁이 올 때 그거였어요. 정말 지금처럼 너무 많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아이들이 그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엄마 뭐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어떻게 된 일이야? 뭐 누구 잘못이고 이런 걸 물어보는데 부모님들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며 아이들과 어디까지 통화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많이 그런 고민들을 그때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늘 부모님들한테 사실은 토론을 할때 정치 논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놀랍게도요, 제가 중학생들 수업을 하면 대놓고 강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저 정치 논제를 좀 피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돌려 돌려 있어요. 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청소년들의 뭐 정치 참여 이런 건 언제 나오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고, 그죠? 그게 뭐 교실의 정치화, 아이들이 뭐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뭐 괜한 데 시간 뺏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전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일례로 우리가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우리가 뭐죠? 현장 체험학습도 다루기도 했고 교사의 어떤 법적 처벌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런 교육 문제는 정치와 관련이 없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교육부가 행정부처이기도 합니다만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라던가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뭐 교육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세우는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그럼 정치 논제고 어디부터 정치 논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다라는 음,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정치와 직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약간 정치 논제라는 거에 너무 무슨 정당 얘기, 무슨 뭐 프레임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누굴 뽑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치라는 문제 자체를 좀 넓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치 논제를 다루는 이유가 좀 판단력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 뭐 국민 삶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가 정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쵸? 우리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반드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따져보는 측면에서라도 정치 문제는 반드시 좀 다뤄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요새 보면은 우리가 뭐 미디어 관련된 문제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미디어가 엮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쪽 파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도 그렇고, 뭐 선동하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쵸?
게다가 그걸 변변,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 문제 정말 심각하고요. 확증 편향 문제 심각하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뭐 변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런 콘텐츠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일이 아이를 감시할 수 없고 모든 콘텐츠 다 분별해 줄 수 없는데 아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진짜, 어떤 게 가짜, 혹은 뭐 그게 잘 판단 안 되는 유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 논쟁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감하고요. 정말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뭐 판단력 이야기하셨지만 올바른 판단력을 심어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판단하는 그런 함께 생각해보는 힘을 기른다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 이야기 활발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프레임이나 아니면 부모의 정치적 성향이 아이에게 뭐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게 반드시 뭐 누굴 뽑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가,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문제 자체가 아이에게 어떤 성향을 심어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해요. 주 양육자의 어떤 태도라는 것들이. 근데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나는 대화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는 가치 중립이 필요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대화 나눠주시지 않는다면 아이가 순수한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또 굉장히 다른 난립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 가치관 없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나의 가치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넘쳐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저런 의견도 있더라 하지만 나는 이렇고 넌 어떠니? 라는 얘기까지 가주신다면 오히려 부모가 더 아이가 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으로 가는 길을, 그쵸?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뭐 작년에 우리 비상계엄 이럴 때는 특히 초등 저학년들은 설명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박인쌤은? 일단은 그 다음 이후에 너무너무 정말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뉴스를 계속 틀어주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다 그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비상계엄이라는 게 어떤 조치이며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어떤 계엄령들이 내려왔으며 좀 역사적인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에게까지는요. 음. 그런 역사 수업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차피 사실 계엄이란 말 자체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쵸? 국가의 어떤 체제나 시스템을 이해하기 너무 아이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주로 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로 조금 치환해 보시라. 학교가 음. 되었든, 뭐 가정이 되었든 우리 마을이 되었든 그쵸? 이렇게 조금 작은 단위로 치환을 해 설명해 본다면 조금 더 아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뭐 어쨌든 어느 사회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있잖아요. 그 리더의 어떤 뭐 태도나 그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 리더의 결정은 어때야 하는 것이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뽑아야 하고 어떤 리더가 현명해도 이런 얘기까지 좀 뭔가 작은 사회로 나눠보면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팁들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학기 초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뭐죠? 추천드리는 대화 주제가 그런 거예요.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음. 아이들이 사실 학급 반장 선거 다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거를 일상에서 매번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 때부터.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선거,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전 학기 초에 그 학생회장 선거를 통해서 아이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선거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선거의 중요성도 생각해보고, 선거를 하는 투표권자, 유권자의 생각도 좀 중요하고, 어떤 리더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그쵸?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국가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가능하면 설명을 막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질문권을 좀 주면 좋겠다는 거죠. 질문권을 아이에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뭐 그 아이들의 질문
궁금함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권을 아이에게 주고 대화를 좀 아이가 이끌어가게 하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는 팁은 대신 사회 얘기를 할 때 너무 부모님의 부정적인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 뭐, 세상은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보는 입장에서 정치는 사실 말도 안 되게 나쁜 점도 많고, 그쵸? 좋은 점보다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 말하기 훨씬 더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할 때 세상이 별로고, 정치가 별로고,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별로고,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의미를 좀 심어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지금 난립하는 정치, 뭐 문제가 있는 정치를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좀,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하면, 그래서 유권자가 좋은 선거 투표를 했을 때, 뭐 이런 유권자의 힘을 얘기해주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아이랑 그 얘기를 해봤어요. 그 정치 쉐어런팅.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 아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각 진영의 그 시위에서 그냥 뭐 평범한 시민이 단상에 나와서 자기 발언하고, 그죠? 이런 일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뉴스에 나오기를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발언하고, 근데 그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좀 과격하거나 저리 아이유 어디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있어서 심지어 보도가 되긴 했어요. 정치 페어런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는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진 쌤은? 어, 저는 종교나 정치, 이런 신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어린아이들에게 한쪽이 옳다라는 신념을 너무 일찌감치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르다고 하더라도 뭔가 판단력, 비판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이 음, 뭐, 가장 높게 치자면은 만 15세 이상.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만 16세부터 선거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하죠. 음, 네,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조금 본인 스스로 판단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연구 결과들도 그렇고, 이게 만 8세 이전까지는 거의 뭐 개념 정의나 공정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그 사이엔 점점 이제 정의감이 뚜렷해지면서 자라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텐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아직 확립하지 않고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뭔가 이것이 명백하게 옳아, 선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는 앞서 제가 조심하자고 했었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렇지 않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음, 대화해주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에 이 한쪽을 뭔가 강화해 놓았을 때 너무 좀 완고하고 포용력이 없는 톨레랑스를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까 봐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돼요. 음. 실제로 저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친한 사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시고, 물론 그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뭐 좋은 세상 만들고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주입을 해서 아이가 오히려 이제 성년이 된 후에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으로 어, 돌아서 버리는 그런 네, 사례들이. 많아요. 제법 많이 봅니다. 음, 이게 음, 부모님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역으로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반항하면서 정치 음. 성향이든 종교 성향이든 완전히 반대로 뻗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의 반대되기 때문에요. 부모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냥 이 정치 쉐어런팅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탄핵정국 시위 나갈 때 아이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데리고 나갈 때 그냥 뭐 역사의 현장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정치 쉐어런팅을 고민하면서, 아, 그것 또한 아이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하나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게 아이에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지를 물어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청소년은 괜찮아? 고등학생은 괜찮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등학생도 정말 정치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중학생인데 성적 성숙한 아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나이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던지면서 제가 좀 생각을 아침에 하는 시간이긴 했는데, 너무 좋은 토론이네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까 전에 물론 연령대별로 이렇게 사고력이 발달하는 일반적인 그 단계를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초등학생인 말랄라가 연설대에 올라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토로하는 그 지점은 우리 대단하다고 보잖아요. 정말 나이로 한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토론을 통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린 청소년 나이에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친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 말 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이 때, 나이로만 우리가 한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 문제로 뭐 토론하신다, 대화하신다고 했었을 때, 이건 제가 썼던 방식이긴 한데요. 제가 12살 때 아이가 12살, 2년 대선 끝난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딱 정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가치관 자체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대화할지 방향성을 잡기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현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정치라는 것 자체의 개념에 대한 아이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죠? 아이가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정치를 좀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들어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신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와 정치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까지 하고 수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정치 토론 아이랑 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는 굉장히 뿌듯함도 많이 느끼거든요. 아이가 특히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성숙했네? 또 생각을 바뀌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기피하지 말고 부모님이 잘 모르면 그냥 나도 모르는 문제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같이 뉴스 찾아보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기회가 되는 거고 게다가 지금 뭐 공보물도 있고 뭐 벽보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뭐 대선 토론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 시기를 조금 놓치지 말고 뭐 어려워하셨던 분들이라면 정치 토론, 정치 대화에 좀 입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좋은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진 쌤? 최근에 선거 관련한 뭐 아이템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대요. 선거하세요라는 그런 게 붙어 있는 뭐 빵이 출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독려하는 뭐 그런 뭐 그죠? 어떤 문구가 붙어 있는 김이 출시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와, 출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대전에 유명한 어떤 빵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깃발을 달아가지고 뭐 투표합시다 이런 깃발 단 빵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그런 걸 한번 사 먹거나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재밌는 아주 가벼운 이슈를 가지고도 투표 얘기, 선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투표 선거는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사회교육 교과에서 많이 다뤄요. 투표, 선거, 민주주의, 이런 거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학습적인 걸로 연관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좀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대선이나 선거나 투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좀 책을 가지고 대화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자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조금 고학년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근현대사 역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고서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좀 저학년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이렇게 혹은 부모님이 정치 이야기를 아이와 하는 게 좀 아직은 좀 우려되시고 익숙지 않으시다는 경우에는 그림책이나 아이들 동화책을 가지고서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다비드 칼리라는 그림책 작가가 사회 비판적인 그런 아주 풍자적인 그림책을 많이 낸 작가인데요. 가장 하나 대표적인 거 소개하자면 늑대의 선거라는 책도 음. 이제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대표를 잘못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지, 근데 늑대가 이제 내려가고 나서 또 다른 늑대 닮은 또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현실 정치랑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기 참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그 소문 들었어 라는 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요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거짓 소문을 어떻게 퍼뜨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지, 금빛 사자와 은빛 사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짧지만 깊이 있는 책이라서 아이들이랑 부모님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시기도 참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었던 책 중에서는 멋진 민주 단어라고 다양한 음. 그림책 작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책을 내신 것도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정말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단어인지 협업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연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기자기하게 설명한 책이라서 또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음. 조금 고학년 중등 이 정도에는 동물농장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성공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